오늘은 캐나다 전역을 충격과 공포에 몰아넣었던 리처드슨 가족 몰살 사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하고 행복해 보였던 이 가족이 단숨에 파멸로 치달은 이 끔찍한 비극의 중심에는 놀랍게도 그들의 12살 딸 제스민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살인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순수해 보이는 소녀가 가족을 파멸로 몰아넣는 끔찍한 선택을 했다는 점에서 캐나다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범죄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천진난만한 웃음을 짓던 그녀가 어떻게 연쇄살인범으로 돌변했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가정의 비극을 넘어 인간 본성의 어두운 면과 파괴적 사랑이 만들어낸 끔찍한 결과를 보여줍니다. 지금부터 이 비극적인 사건의 전말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캐나다의 작은 도시 메디스넷에서 시작됩니다. 메디스넷은 캐나다 엘버타주 남동부에 위치한 인구 약 6만 5천 명의 소도시입니다. 아름답고 그림 같은 풍경, 저렴한 생활비, 좋은 학교, 상대적으로 낮은 범죄율로 인해 메디스넷은 일반적으로 살기 좋은 곳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 9월, 데보라와 마크 리처드슨은 메디스넷의 조용한 교외 거리인 카메론 로드에 있는 꿈의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2006년, 당시 42세였던 가장 마크는 화학기술 분석가로 일하고 있었고 그의 아내 데보라는 전업주부로서 두 자녀, 12세 딸 제스민과 8세 아들 제이콥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마크와 데보라는 젊은 시절, 힘든 과거를 겪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한때 금지 약물을 복용했던 경험이 있었고 이를 계기로 약물 중독 회복 모임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성공적으로 중독에서 벗어난 후 결혼하여 1994년에 첫 딸 제스민을 낳았습니다. 제스민은 학교에서 활발하고 명랑한 성격으로 친구들에게 인기가 많았으며 학업 성적도 우수했습니다. 그녀는 예술을 좋아해 학교의 미술반에 등록했고 학교 수영팀의 일원으로도 활동했습니다. 제스민의 남동생 제이콥은 전형적인 8살 소년으로 스타워즈를 좋아하며 방 안에는 스타워즈 장난감과 광선검이 가득했습니다. 운동에 재능이 있던 그는 초등학교의 하키 동아리에 가입했으며 이웃에 사는 같은 또래의 친구 게립과도 매우 친했습니다. 둘은 방과 후 함께 자전거를 타고 놀거나 동네에서 장난을 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리처드슨 가족은 평범한 캐나다 가정으로 이웃들과도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며 평화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제스민이 사춘기에 접어들면서부터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11살 무렵, 제스민은 수영과 예술에 대한 흥미를 서서히 잃기 시작했고 학교에서 고학년 친구들과 어울리며 새로운 세계에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이 친구들은 독립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으며 고딕 스타일의 외모와 차가운 태도로 다른 사람들과의 교류를 꺼렸습니다. 겉보기에는 제스민의 활발한 성격과 전혀 맞지 않는 듯했지만 그녀는 이들과 어울리며 급격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스민은 머리를 염색하고 검은색 아이라이너를 진하게 그리며 검정 옷을 즐겨 입게 되었습니다. 외모의 변화와 함께 그녀의 성격도 점차 어두워졌고 가족과의 대화가 줄어들며 얼굴에서 미소를 찾아보기 어려워졌습니다. 대부분의 시간을 자신의 방에서 헤드폰을 끼고 컴퓨터에 몰두하며 지냈습니다. 제스민의 부모는 딸의 이러한 변화를 알아차렸지만 사춘기의 반항기로 여겼기 때문에 그녀의 새로운 관심사에 대해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제스민의 변화는 음악 취향에서도 드러났습니다. 그녀는 주류 음악 대신 헤비메탈과 펑크록 같은 독특한 장르에 매료되었습니다. 그녀가 가장 좋아했던 밴드는 미국의 펑크록 밴드 미스피츠와 슬립낫으로 이들의 어두운 가사와 파괴적인 음악은 12세 소녀의 마음속에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2012년 제스민은 지역의 작은 펑크 음악 축제에서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한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는 23세의 제레미 앨런 스탠케였으며 제스민보다 11살이나 많았습니다. 둘은 펑크 음악에 대한 공통 관심사를 제외하면 전혀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었습니다. 제스민이 안정된 환경에서 성장한 것과 달리 제레미는 힘든 삶을 살아왔습니다. 제레미의 어머니는 그를 임신했을 때부터 약물 중독에 빠져 있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그는 부모의 술과 약물 남용, 잦은 싸움과 폭력 속에서 자랐습니다. 부모가 이혼한 뒤 어머니에게 양육권이 주어졌지만 그의 어머니는 알코올 남용으로 고통받았고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제레미의 집에는 남자들이 끊임없이 드나들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들 중 많은 남성이 제레미를 친절하게 대하지 않았고, 제레미는 어머니의 애인에게 신체적 학대를 당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이러한 환경은 그의 성격과 행동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고, 그는 학교에서 내성적이고 예민하며 화를 잘 내는 아이로 비춰졌습니다. 제레미는 어린 시절 학교와 가정에서의 어려움 속에서 점점 극단적인 사고와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에서의 괴롭힘과 가정의 불안정한 환경은 제레미를 고립시키고 내성적으로 만들었습니다. 학교에서는 그를 돕기 위해 심리 상담을 제공했지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했습니다. 성인이 되면서 그는 고딕 문화와 펑크록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기 시작했고, 이를 통해 일부 안정감을 찾으려 했습니다. 2006년 제레미는 음악 축제에서 12세의 제스민과 만났고, 두 사람은 빠르게 가까워졌습니다. 제스민과 만났을 당시 그는 온라인에서 자신보다 어린 여자들과 교류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스민과의 만남에서 그녀는 12세였음에도 15세라고 거짓말했으며, 제레미는 이를 전혀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린 소녀들이 더 다루기 쉽다고 생각하며 이를 선호했습니다. 둘은 다양한 소셜미디어 플랫폼, 특히 뱀파이어 프릭스와 넥소피에서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가까워졌고, 이는 점차 더 강렬하고 개인적인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제레미는 제스민에게 그의 어두운 라이프 스타일과 고딕 취향을 주입했고, 그녀는 이를 받아들여 점점 더 어두운 성격으로 변했습니다. 제레미는 자신의 피가 담긴 병을 제스민에게 선물하며 사랑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제스민의 부모님은 딸의 변화와 어른 남자친구의 존재를 알아채고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딸을 보호하기 위해 제스민을 외출 금지시키고 컴퓨터를 압수했지만, 그녀는 부모의 눈을 피해 제레미와 다시 연락을 이어갔습니다. 부모의 반대는 오히려 두 사람의 반항심을 자극했고, 특히 제스민의 부모에 대한 적대감을 키웠습니다. 제레미는 자신의 분노를 시로 표현하며 내 사랑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그들의 피가 대가가 될 것이다 라고 적기도 했습니다. 2006년 4월 23일 제스민의 남동생 제이콥의 친구가 평소처럼 집에 놀러 갔습니다. 하지만 집에서 아무 응답이 없자 그는 이상함을 느끼고 창문을 통해 집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그는 지하실 바닥에 피투성이로 쓰러져 있는 사람을 발견했고, 이를 보고 곧바로 어머니에게 알렸습니다. 어머니는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이 현장에 도착한 후 끔찍한 사건이 드러났습니다. 제스민의 부모와 남동생은 모두 칼에 찔려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제스민이 실종된 것을 확인하고 그녀가 위험에 처했다고 판단해 앰버 경고를 발령했습니다. 그러나 사건 현장의 물증과 디지털 기록은 수사관들에게 충격적인 진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제스민의 방에서 발견된 컴퓨터를 조사한 결과 제스민과 제레미가 주고받은 채팅 기록과 제레미가 온라인에 올린 시가 발견되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제레미가 주도한 복수극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제스민이 이 사건의 주도자였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채팅 기록을 통해 수사관들은 제스민이 먼저 부모를 살해하자고 제안했으며, 그녀는 사건 몇 달 전 이 이야기의 시작은 내가 그들을 죽이는 것으로 시작되고 끝은 우리가 함께하는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작성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본 제레미는 내 계획이 마음에 든다, 하지만 세부 사항을 더 구체적으로 짜야 한다라고 답하며 이에 동조했습니다. 이로 인해 경찰은 제스민을 용의자로 지목하고 긴급 수배령을 내렸습니다. 사건 발생 몇 시간 후 사건 현장에서 약 81마일 떨어진 리더 마을에서 두 사람의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목격자들은 이 커플이 한 식당에서 웃고 떠들며 마치 휴가를 즐기듯 행동하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현장으로 출동해 사건 발생 24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두 사람을 체포했습니다. 체포 후 두 사람은 수사관들의 질문에 거리낌 없이 자신들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백하며 사건의 전 과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사건 전날 밤 두 사람은 함께 영화 내추럴 본 킬러를 보았습니다. 이 영화는 폭력적인 가정에서 자란 남녀가 사랑에 빠진 후 함께 부모를 살해하는 이야기를 다룬 작품으로 논란의 여지가 많지만 강렬한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입니다. 2006년 4월 22일 밤, 이 끔찍한 계획이 실행에 옮겨졌습니다. 제스민은 몰래 제레미를 집 안으로 들였고 자신은 조용히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제레미는 지하실로 향했는데
그곳에서 빨래를 하고 있던 데보라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데보라에게 다가가 흉기를 사용해 공격했고 데보라는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소란을 들은 마크는 서둘러 지하실로 내려갔고 데보라가 쓰러져 있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마크는 제레미와 몸싸움을 벌였지만 힘이 부족해 결국 부상을 입고 쓰러졌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왜였고 제레미는 딸이 원했기 때문이야 라고 답했습니다. 마크는 결국 현장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벌어지는 동안 제스민은 2층 자신의 방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계획에 따르면 그녀는 자신의 동생을 직접 살해해야 했습니다. 당시 동생 타일러는 방에서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레미와 제스민의 진술은 이 부분에서 크게 엇갈립니다. 제레미는 제스민이 혼자서 동생을 살해했다고 주장했지만 제스민은 제레미의 격려와 강요로 결국 칼을 들어 동생을 찔렀다고 증언했습니다. 제스민은 자신이 동생을 한 번만 약하게 찔렀다고 했지만 타일러는 총 5차례 칼에 찔렸고 목 부위에도 깊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제레미는 범행 후 집을 떠났고 제스민은 가족의 시신이 있는 집에 홀로 남았습니다. 이후 그녀는 택시를 불러 제레미의 트레일러로 향했습니다. 법정에서 택시 기사는 제스민이 매우 평온하고 활기찬 태도로 인사를 건넸으며 가족을 모두 잃은 아이처럼 보이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둘은 체포되기 전까지 24시간 동안 함께 시간을 보냈으며 전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레스토랑에서 애정을 과시하며 웃고 떠들었고 친구들을 만나 자신들이 저지른 일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체포된 후에도 그들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체포 후 두 사람은 서로에게 편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허가를 받았는데 이는 수사 당국이 추가 단서를 찾기 위해 일부러 허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편지에서 제레미는 제스민에게 청혼했고 놀랍게도 제스민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이 모든 일이 진행된 이후에도 제스민은 재판에서 제레미가 모든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자신을 변호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주장은 신빙성이 낮았습니다. 사건 발생 후 수사관들은 제스민의 학교를 방문해 그녀의 배경을 조사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사건 발생 몇 주 전부터 제스민은 친구들에게 자신의 계획을 여러 차례 이야기했지만 그녀가 겨우 12살이었기 때문에 친구들은 이를 농담으로 여기며 웃어넘겼습니다. 누구도 그녀의 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수사관들이 제스민의 학생 기록 파일에서 발견한 한 장의 만화였습니다. 그 만화에는 한 소녀가 자신의 부모를 불태우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었습니다. 실제 사건과는 다소 다르긴 했지만 12살 소녀가 이런 불안감을 조성하는 그림을 그렸다는 점은 충분히 주목할 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학교 측은 이 그림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그저 그녀의 학생 기록에 보관했을 뿐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학교가 이 사건에서 경각심을 가지지 못한 점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교사들이 제스민의 불안정한 행동을 심각하게 받아들였다면 이 끔찍한 비극을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의문이 남습니다. 2007년 6월 리처드슨 가족 살인 사건으로 제스민과 제레미는 각자 별도의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제레미는 성인이었기 때문에 성인 법률 체계에 따라 심판받았습니다. 그의 변호인은 제레미가 자존감이 낮고 의지가 약한 사람이었으며 어린 시절 어머니의 연인들에게 학대받은 경험이 그의 행동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제레미가 어린 시절 결핍된 사랑을 채우기 위해 12살 소녀의 순수한 사랑을 갈망했으며 그녀의 애정을 유지하기 위해 무엇이든 했을 것이라고 변호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명은 세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살인을 정당화할 수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제레미는 3건의 살인에 대해 각각 종신형을 선고받았으며 25년 후 가석방 신청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제스민은 당시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재판 과정에서 익명으로 보호받았고 JR이라는 이름으로만 불렸습니다. 하지만 범행 전후의 디지털 증거와 행동을 통해 그녀 역시 어머니, 동생,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 중 그녀는 자신의 증언에서 공감 능력이 부족한 모습을 보였고 가족의 죽음을 묘사하면서 웃음을 보이는 등 뉘우치는 기색을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캐나다 법에 따라 미성년자인 제스민에게 내릴 수 있는 최대 형량은 10년이었으며 이 형량에는 정신과 치료와 사회 복귀를 위한 감독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시간을 교도소에서 보내지 않았고
재활치료를 받으며 관리되는 환경에서 생활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제레미와의 관계에서 벗어나 진심으로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담당자들은 그녀가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스콧 브루커 검사관은 제스민이 변화된 삶을 살고 있다는 희망을 표현하며 부모님과 동생이 지금의 당신을 자랑스러워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e all know she'll be out in the community one day. That's inevitable. And what kind of person is she going to be? What kind of adult is she going to be? So those are the types of questions I have daily. I have every confidence in the Solicitor General's department. I work with them every day, and so I have every confidence that whatever risk is presented to the public will be very carefully managed, and no changes will occur without them making sure that the whole community is safe. 과거는 되돌릴 수 없지만 앞으로의 행동을 통해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제스민은 형기의 마지막 5년 동안 캘거리의 마운트 로열 대학교에서 새로운 이름으로 학업을 이어가며 사회에 복귀하기 위한 준비를 했습니다. 2016년 제스민은 형기를 마치고 사회로 복귀했으며 현재 일반인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반면 제레미는 여전히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으며 이는 그의 과거 행동과 성향을 고려할 때 최선의 선택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의 판결은 여전히 논란의 중심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이야기하며 범죄를 저지를 만큼 성숙했다면 처벌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칩니다. 특히 제스민이 단 10년형을 선고받고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출소했다는 점에서 그녀가 더 무거운 형량을 받아야 했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단지 12살이었고 23살의 제레미에게 조종당한 피해자라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제스민은 출소 후 5년 동안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고 이에 따라 그녀의 범죄 기록은 삭제되었습니다. 현재 그녀는 완전히 새로운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과거의 흔적 없이 자유롭게 자신의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녀는 대학에 다니며 사회로 복귀했지만 여전히 그녀를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은 차갑습니다. 메디슨의 지역 사회는 그녀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사건의 상처는 지역 주민들에게 깊이 남아 있습니다. 리처드슨 가족은 평범하면서도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었습니다. 부모 마크와 데보라는 딸을 보호하고자 최선을 다했지만 딸의 행동으로 인해 비극적인 결말을 맞았습니다. 제스민은 자신이 저지른 행동의 무게와 가족을 잃은 죄책감을 평생 안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캐나다 사법 체계는 처벌보다는 재활과 갱생에 중점을 둡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이 제스민의 경우에도 적절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녀가 진정으로 변했는지 사회에 다시 나와도 안전한 사람인지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가족 간의 비극적 갈등, 미성년자와 성인의 부적절한 관계, 그리고 사법 체계의 한계를 모두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